잘 읽고 활용하면 부와 권력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지도를 잘 활용해서 부와 권력을 얻은 사람. 김정호 이런 거 말고. 김정은 고생만 치다가 지금 그 사람이 고생했죠. 김정은은 끝추운데 백두산을 나가다 페이 치면 동사 아유. 자, 그러면 그 유재석 씨가 네. 그 하시는 프로그램 중에 뭐죠? 유퀴즈? 뭐 유퀴즈도 있고 네. 뭐 런닝맨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 공간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였냐. 그러니까 지도로 인생을 역전한 역사 속 인물을 찾아보자. 네. 이런 컨셉이 있었어요. 네. 찾아보자. 그런데 누구였느냐. 저도 제 책에서 강조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 뭐야 미기루크야? 브래드 피트인데 브래드 피트구나. 누굴까요? 아킬레스. 자, 그거 말을 얘기하시는 타는데 이 말의 이름이 부케팔로스라는 명마입니다. 거예요? 아버지가 이 명마를 이 아들에게 선물했어요. 그래서 이 부케팔로스는 명마를 타고 인도까지 갑니다. 자, 누구일까요? 알렉산더? 맞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인데요. 제가 볼 때 세계사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좀 단명하지 않으셨나요? 그쵸? 그러니까 가성비. 그러니까 가성비. 아 가성비를 그렇게 얘기했지? 짧고 굵게 거를? 아니, 그게 그 난 뜻이었어요. 가성비를 쉽게 사양하고 단순하게. 있는데 그 가성비. 아니 33세에 죽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전 세계 당시로는 뭐 짧게 산 것도 아니야. 아니, 선생님. 근데 그때 전 세계 당시로는. 왕자잖아요. 그래도 왕인데 33이면 얼마나 아깝냐. 아깝죠. 왕일수록 짧게 살지 대체로. 그리고 33세 이제 죽은 그 나이를 생각할 때 이제 로마의 황제들이 항상 자격지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네. 알렉산더는 아. 30살에 세계를 정복했는데 아. 나는 지금 40인데 지금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쩌면 로마의 황제도 굉장히 좀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또 나폴레옹도 되게 알렉산더처럼 살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다 하잖아요. 근데 자,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어떻게 보면은 서양의 지도를 완성한 사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따라다니는 그 부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좀 그렇지. 멈추고 말 그만 타고 좀 좋은 말 달렸으면 타고 다니고. 좋겠는데 앞에서 포르쉐가 우리는 뛰어야 힘든데 되잖아. 왜 이렇게 인도까지 가냐. 이미 먹고 살거 충분한데라고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막 우리 팀장 아니어서 다행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그 알렉산더 얘기가 대왕인데요. 이상한 데로 가는데 지금. 어? 자, 지금 이게 뭐야? 아니 근데 정말 알렉산더 대왕 못지않은 이 지도력을 갖춘 대표님이라고 제가 들어가지고 네. 자, 알렉산더의 진군 루트를 좀 보시면은요. 정말 마케도니아라는 변방에서 출발해서 곡창지대였던 그 이집트 지역, 지금의 이집트 지역을 정복하고 또 그때 가장 화려한 수도였던 이제 페르시아까지도 가고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까지도 점령했죠, 바빌론. 자, 그리고 나서 멈추면 좋겠는데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저 파미르고원 그리고 인도까지 가요. 근데 이제 멈춘 게 그 부케팔로스가 죽어요. 그러면서 말이. 이제 말이 에마가 죽어요. 부하가 죽였을 거야 아마. 도망가라고. 그럴 수는 있겠네. 스마트한 부하네.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고 음. 이분이 이제 진격한 그 지역의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렇게 70여 개 신도시를 만든 셈이에요. 그러니까 신도시 지금 대장동 개발하듯이 신도시를 개발한 겁니다. 그 루트를 쫙 부동산 따라서. 개발업자였어? 네, 정말 부동산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는 잘 아시겠지만 섬으로 되어 있고 땅이 부족한. 그래서 다들 바다로 나갔습니다. 모험하고. 그래서 네. 그 뭐 오디세이아니 뭐 호메로스 일리아드 보면 다 모험하고 탐험하는 얘기 또는 전쟁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와인을 개발해 가지고 예쁜 병에 담아서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제 빵을 만들 수 있는 밀을 수입한다든지 무역이나 뭐 탐험을 통해서 그리스 제국의 영토를 확장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 그리스 문명을 그대로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이식을 했고요. 그 따라왔던 병사들 중에 노병이 많았습니다. 노련한. 네. 왜 그랬을까요? 그냥 거기서 살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권을 주는 거예요. 아. 그들에게. 그러니까 뭐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다음에 부상을 당하면 치료를 굉장히 잘해주고 네. 그리고 공공이 환수하지 않고. 네. 그리고 그 지역에 세금을 내려주니 현지인도 손을 지키세요. 좋아하죠. 네. 네. 그 현지인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세금을 다 깎아주니까. 그래서 그곳을 완전히 그리스식 신도시로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거죠. 지역별로 다 알렉산드리아가 네, 그래서 있는 게. 알렉산드리아 1, 2, 3, 4 해서 거의 70여 개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이 진군 루트를 따라서 시티 프랜차이즈네. 네, 그렇네요. 원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그 그리스 이 노병들은 이게 완전히 노후 생활 보장인 겁니다. 젖과 그러네요. 꿀이 흐르는 땅에 지금 신도시 개발하는데 좋은 알짜배기 땅을 부여받고 여기서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고 네. 그러니까 그럼 바로 모여들 테니. 네, 이런 빅픽처 속에서 그가 성공적으로 동방 원정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니 이게 지리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저는요, 그가 왕이 된 나이가 19살이에요. 어린애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연전연승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가 그런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지략을 얻을 수 있었을까 했을 맞아요. 때 10대의 선생님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그 선생님이 누구였을까? 아리스토텔레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이 동방 원정이라는 거대한 서사 드라마의 네. 주연 배우는 알렉산더지만 뒤에. 그걸 기획한 PD는 저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을 보내서 그걸 다 기록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려진 거거든요. 동방 원정이. 난 두 그래서 사람이 저는- 같은 세대 사람인지를 처음 알았네. 네. 똑같이 마케도니아 출신이고 변방인 출신이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훨씬 오래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네. 그렇지 않아요. 동시대 인물이고요. 그가 그리스에 가서 유학을 하고 그다음에 그 왕이 필리포스가 불러요. 우리 아들이 지리 영재다. 얘 되게 똑똑하다. 좀 와서 가르쳐달라. 그래서 10대 때 가정교사처럼 많은 친구들과 함께 이 동방원정의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기술 또 지리적 사고를 배워요.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식생, 그러니까 이파리만 봐도 그 지역의 기후와 식생과 지형을 알아맞히는 이제 그런 훈련도 하고요. 실제로 그 원정 루트에서 그런 동식물의 표본을 만들어서 알렉산더에게 보내면 그가 해석을 해주고 자 그러면 언제가 수학기니까 그때 쳐라. 쳐라 이런 식으로 그 코치를 해줬다는 이야.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열병으로 죽었잖아요. 페르시아에서. 그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독살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 제자를 네, 근데 바꿔 얘기하면 예. 그때까지도 계속 교신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기 그렇지. 직전까지. 돈을 그죠? 보내야 독사를 하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지리학자 못지않게 현장에 강하고 지리적 상상력이 발달했던 학자라고 보거든요. 플라톤은 동굴 속에 앉아가지고 이데알 세계만 연구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론 중심이에요. 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장 중심 학자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별명이 나비를 쫓는 사람이었어요. 나비의 생태를 관찰하고 또 철새의 이동을 연구하니 그가 지리적 상상력을 발전시켜서 어떤 그 과학의 기초, 네. 그러니까 어떤 관찰과 또 현장 연구를 실행한 철학자이자 어떻게 보면 과학자이자 거의 모든 학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됐던 것은 바로 그런 그 현장 조사의 위력을 알았던 학자였고 또 그의 애제자가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독사를 하려고 했을까요? 그 독사를 했다는 설도 예. 있고요. 사실은 그 복잡한 그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예. 그 배우가. 네.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그가 이제 떠나고 나서 다스렸던 사람이 그 엄마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엄마가 네. 그가 부제시에 다스렸고요. 예. 또 그 과정에서 서로 약간 뭐랄까 권력을 둘러싼 약간 암투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네. 합니다. 아. 정사는 아니죠. 일단. 정사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죽기 직전까지 서로 소통했다. 네, 소통했다라는
뭐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카톡에 내려오고 응답을 있습니다. 안 한 거야. 카톡에 응답을 알렉산더가 자, 응답을 안 그래서 한 자 저는 알렉산더가 정말 지리학자 마인드로 어떤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또 그리스의 어떤 세계 지도를 정확하게 그리는데 기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몇백 년 뒤에요. 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아까 알렉산드라는 도시의 도서관장이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 지적 수도는 알렉산드리였다고 해요. 알렉산드리아. 거기 들어오는 모든 배의 그 서적을 입수해서 복사를 하고 다시 네. 돌려줬다고 하니까요. 지금 어디쯤이죠, 그게? 지금으로 지금도 치면? 있어요. 이집트 그 나일강 하구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있습니다. 네, 이집트. 그래서, 네,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니까요. 거기에 포톨레마이오스라는 지리학자가 세계 지도를 그린 건데 이것이 사실은 방금 그거예요? 방금 네. 제가 보여드렸던 진군 루트를 통해서 얻은 다양한 지역 정보들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지도고 또 지리학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래서 당대 가장 정확한 최신 지도를 그릴 수 있는 나라가 강대국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하기야 수가 많이 있겠습니다. 다녀야 정확히 네, 아니까.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다스릴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그렇지. 통치할 수 있잖아요. 제일 많이 이제 세계를 정복한 나라일수록 지리가 발전했을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명문 대학엔 지리학과가 많이 없고 네. 영국에는 모든 대학에 지리학과가 음. 좋은 학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도 네. 처음 알았거든요. 하버드에 지리학과가 없대요. 이야. 1900 그래서 내가 안 갔잖아. 네, 잘하셨습니다. 아니,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미국의 왜 주요 대학은 지리학과가 없나요? 원래요. 네. 미국에서 이제 지리학이 강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 네.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노변담화라는 걸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세계 지도를 다 사라.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세계 지도를 다 사라 그래요, 국민들한테. 그리고 제가 볼 때 거의 노변담화 내용이 세계 지리 특강 같은 수준의 굉장히 지리학을 강조하시는 지도자들이 계속 됐죠. 근데 딱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지리학을 등한시하기 시작하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지리학과가 폐지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좀 석연치 않아요. 근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때 지질학과 지리학이 서로 경쟁 관계였는데 네. 지리학과 교수님이 게이셨대요. 그래서 네.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한 약간 낙인 효과. 뭐 뭔지 네. 알지. 그래서 이제 하버드에서 그렇게 석연치 않은 이유로 폐과된 이유로 계속 미국의 대학에서는 도미노처럼 지리학이 좀 없어졌다라는 그런 분석을 한 논문도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있는 데가 UCLA, 네. 뭐 이런 UC 계열이 있고요. 뭐 텍사스가 좀 유명해요. 그에 반해서 영국은 굉장히 지리가 발전했죠. 그쵸. 옥스퍼드, 캠브리지에도 지리학과가 있고 아마 우리 대표님 버밍엄 대학 출신이신데 버밍엄도 지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막 없는 데가 없고요. 아니 나는 이런 추억이 있는데 네. 저기 내가 유학을 가서 이제 영어가 모자라가지고 그 영국 분 아이가 영어를 이제 개인적으로 배웠어요. 근데 이제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이상 많은 분인데 네. 약간 리타이어를 빨리 하신 의료인인데 뭐 의사는 아니고 여하튼 우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셨던 분인데 로저라고 이름이 로저인데 그래서 이분하고 이렇게 강의를 한 두어 달 했나 그러더니 이제 그때 저에게 이제 제가 차가 없을 때라서 네.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얘기하라고 안 됐나 봐 내가 집사람이랑 같이 집사람이 임신했을 때인데 그래서 옥스퍼드를 가보고 싶다고 네. 버밍엄 대학교 다니는데 쪽팔림에도 불구하고 거야. 그랬더니 씻었더니 진짜로 원래는 이제 되게 낡은 차를 갖고 우리 집에로 왔는데 근데 창문으로 보니까 그럴싸하게 좋은 차를 갖고 온 거야. 그래서 타라 그래서 이제 김밥도 싸고 이렇게 가는데 지도를 있잖아. 아틀라스라 그러잖아. 지도를 이만큼 싸놓고 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버밍엄 시내를 통과해서 그 주변 도시를 가면서 지도를 보면서 계속 여기가 여기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지도를 도서관에서 빌려온 거야. 근데 우리는 통상 뭐 내비를 보던가 그때 내비가 없을 때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도를 이렇게 쫙 차고해서 보지는 않잖아. 아직도 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게 옥스퍼드 가는 길에 굉장히 유서 깊은 도시들을 거쳐서 그 지도를 보면서 여기에 뭐가 있고 이게 뭐고 옥스퍼드 가서도 이게 뭐고 그 지도를 통해서 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도가 이만큼을 빌려가지고 그 차 옆에다 이렇게 놓으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 그래서 야, 영국 사람이 지도를 저렇게 우리 도서관에서 지도 빌릴 생각 해봤어요? 별로 안 하죠. 이만큼을 빌려갖고. 이야. 그러니까 지도를 잘 읽는 것은 통치자의 기본적인 능력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 같고 지리학은 통치자의 학문이다. 그래서 지금 윌리엄 왕세손 있잖아요. 네.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 지리학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노예는 지도를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너무나 도발적인 당신이 노예로 살고 싶으면 지도를 보지 않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노예는 주변을 알면 안 되지. 그 집에만 있어야지. 네, 노예한테 지도를 주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도를 갖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네요. 실제로 영국 왕립지리학회를 가면 이제 제가 거기 초청받아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왕립지리학회 이 지도실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신분증도 다 받고. 사실 지도는 유럽에서 옛날에는 왕만 또는 특별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약간 비밀 문서 같은 것이었던 게 저게 우리 지역의 정확한 지도가 넘어가면 그러면 전쟁에서 우리가 그렇지. 불리해질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에서도 옛날 황제들이 지도를 이 하늘에 바치는 제사용품으로 했을 정도로 지도는 통치자만 가질 수 있는 것.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영국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보면 왕립지리학회에 가면 그 지하실에 맵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오래된 식민시대의 지도들이 그대로 네. 보관돼 있고요. 특히 이제 지구본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구본 연구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지구본 보고 이런 지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품도 많고요. 정말 일상생활에서 지도를 빼뜨릴 수가 없는 나라 아닌가라는 생각해보고 19세기 가장 베스트셀러가요. 그 Nursery Geography라고 해서 엄마가 유치원지래요. 예, 그래서 엄마가 자장가 대신에 세계지리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세계로 나가라고요. 예, 그런 게 영국의 전통이고 또 그랜드 투어 유행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하버드 뭐 이런 그랜드 투어가 유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럽 대륙으로. 유럽에 가서 네. 공부 좀 해라. 그래서 옥스퍼드, 캠브리지 가도 소용없지 않냐. 별로 커리큘럼이 안 좋았대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존 로크라든지 네, 토마스,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 이런 네. 사람들 따라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교사를 동반해서 이제 그랜드 투어를 보내서 좀 견문을 넓히고 와라. 그렇군요. 이제 그런 게 유행했고, 그래서 좀 있는 집 그 자제들의 상징이 뭐였냐면 이렇게 지도 들고 있는 거. 여기 사진 보시면 그렇네요. 프란시스 바셋의 이제 그림인데요. 이제 지도가 약간 나 좀 있어. 막 이런 분위기. 나 돈 좀 있다. 나 좀 지성도 있고 나 돈 좀 있어. 네. 라는 그 상징이 지도였던 그렇군요. 것이죠. 저희가 지금 그 그랜드 투어를 하고 있죠. 송기령 박사와 그런 진행하고 취지에서 계세요? 강의를 만들어서 네네. 21세기판 그랜드 투어를 그렇네.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행, 그렇죠? 그래서 한숨을 쉬세요? 나가야지. 일단은 온라인으로 하고. 네네. 그래서 그 영국이 이제 정확한 세계 지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대영 제국의 기초가 쌓인 것이고, 이 제임스 쿡 선장은 사실 흑수저 출신이고, 이제 영국이 계급 사회잖아요. 가난한 집안 출신인데 지도를 그렇게 잘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과 프랑스가 캐나다 해안에서 전투를 벌일 때 이제 해안선이 자꾸 변동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정확하게 지도를 그려서 영국이 프랑스를 이기는데 큰 공을 세우고 이제 눈 안에 든 거예요. 그래서 왕실에서 그에게 특별 미션을 내려서 이제 뭐 금성을 뭐 관측하고 와라. 뭐 그런 사실은 그게 메인이 아니고 숨겨진 의도가 이런 세계 지도를 정확하게 그리는 것. 그래서 호주나 선장이 여러 군데를 다녔구나. 네, 그래서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곳에 정확한 지도를 그림으로 인해서 원래는 네덜란드가 먼저 갔어요. 근데 태즈메니아라는 사람이 근데 그는 조그만 섬으로 가버리고 그렇죠. 영국식 지명이 가득한 이 세계 지도를 완성하면서 이제 대영 제국이 태평양 지역, 또 호주, 뉴질랜드, 또 남극까지 영향력을 확장하게 된 게 이건 지도의 힘이죠. 그러니까 당대 정확한 최신 지도를 그렸던 나라가 영국이기 때문에 영국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고 또 전 세계에서 무역을 주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세계사를 쫙 보면 너무 심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세계 지도를 그릴 수 있었던 나라, 즉 지도력이 탁월했던 나라는 당대 최강 대국인 거예요. 결국은 몽골이 그랬고 이슬람이 그랬고
포르투갈이 그랬고 네덜란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쭉 21세기까지도 저는 여전히 이 지도를 잘 활용하고 또 정확한 최신 지도라는 건 결국은 최신 정보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독점하는 거잖아요. 요즘 이슈에도 그 지리학이 그러니까. 연결이 되나요? 예를 들면 요즘은 네. 뭐 ESG가 유행이고 네. 뭐 다양한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지리학하고는 어떻게 그러니까 연결이 나라가 뭐 부강하게 될 때는 지리 옛날이야 이런 거 뭐. 하는데 지금 뭐 개인 단에서 혹은 기업 단에서 지리가 중요한가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정치나 뭐 이런 것보다는 정치나 정부 국가보다는 기업과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잖아요. 예. 네. 근데 뭐 우리가 빵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페이스북, 뭐 아마존, 애플. 뭐 넷플릭스, 뭐 애플, 뭐 이런 회사들이요. 좋다. 창업주들. 구글까지 그 창업주들이요. 다 지도력의 달인들이에요. 다 탐험하고 모험하고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 근데 21세기의 지도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변했고 또 기술이 첨가되면서 GIS 또 약간 커넥토그래피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요. 그러니까 연결성이 복잡하게 보여지는 그런 입체 지도로 진화를 했을 뿐이지 결국은 공간 정보 데이터를 쥐고 있는 자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구글이 압도적 검색 엔진이 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야후도 있었고요. 또 뭐 다양한 검색 엔진들이 뭐 군웅할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압도적 검색 엔진이 된 비결이 구글 맵이 나오면서예요. 그게 2005년 무렵이었고요. 구글이 이제 항상 그 질문을 수집하지 않습니까? 네. 검색하는 사람들의. 그래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4분의 1이 지리와 관련됐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어디, 주소. 그걸 간파하고 야 그렇다면 우리가 무료로 디지털 맵을 나눠주면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부랴부랴 찾은 거예요. 그 디지털 지도를 구현할 수 있는 회사. 근데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잘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지도맹도 많고 지리운맹도 많고 이런 좋은 학교에 지리학과가 없다 보니 그런 공간 정보를 디지털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텍사스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텍사스가 미국에서 그나마 지리교육을 하는 중고등학교에서 그런 거의 뭐 유일한 주고 또 텍사스 대학의 지리학과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그 디지털 지도를 만드는 회사의 29명 그리고 호주에 있는 영국의 식민지였죠. 호주도 굉장히 지리가 강해요. 그래서 호주에 있었던 4명, 아직 회사도 안 차리고 특허만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33인을 모아다가 특별 프로젝트를 주고 구글에서 구글 맵을 론칭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박이 나고 구글에 자본이 몰려들고 또 구글이 상장되고 상장가를 친 그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디지털 지도의 도입이 있었고 이후 그것이 공간혁명과도 연결된 거잖아요. 사실 구글 지도에 기반해서 나온 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하기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말 그 눈덩이가 만들어지는 있어야지. 것처럼 그렇게 블리츠 스케일링이라고 전문 용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그 사용자가 늘어나게 된 그 배경은 결국은 그 기초가 왜 지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21세기에도 뭐 여전히 지도가 중요하고 특히 저는 이 책에 이제 제가 쓴 책을 지도력이라고 일부러 그냥 한 단어로 그냥 했거든요. 예. 제가 만든 신조어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읽고 활용하는 힘.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도자의 필수 자질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지도자의 지도가 그 지도다? 네. 에이,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도자의 정의가 뭐죠? 어떤 위기와 혼란의 순간에 어떤 사람들을 이끌고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그렇죠. 사람이 예. 지도자 예. 아닌가 싶거든요. 전쟁에서는 이기는 게 최고잖아요. 그러면 네. 당연히 지도를 잘 봐야 되고 전쟁은.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저는 그 리더의 지도력이 그러니까 지도를 얼마나 잘 읽고 활용하느냐가 결국은 그 따라오는 사람들의 어떤 미래를 바꾸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쯤에서 드는 질문이 네. 지도를 잘 들여다보고 지도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게 지도를 보면 이제 해안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네. 미국 옆에 미국 위에 아래 뭐 러시아 아래 쪽 무슨 나라 있는지 정도는 아는데 네네. 그거야 그냥 아는 거고 네. 그 정확하게 지도에서 뭘 보자는 거죠. 즉 지리학이 공부하는 대상이라는 게 어디는 따뜻하고 어디는 뭐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이
가치 아니겠습니까? 지리학이 참 어려운 게요. 뭘 아는 게 지리학이에요? 네. 예. 그 과거 고대 그리스 시대에 아까 그 지리학자들이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아주 작은 단서를 보고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리학자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뭐 수집한다고 우리가 그 지역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지역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것들을 작은 단서를 통해서도 파악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워낙 단서가 많지 않으니까. 그거를 잘 보고 판단하고 정보를 음. 어떤 작은 정보라도 그것에 살을 붙여서 연결성을 이해하는 능력이 저는 그 베테랑 지리학자의 어떤 필수 조건이 아닐까 싶고요. 저 같아도 저는 이제 동남아에 딱 가면 이제 오래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벽겼구나. 아마 지금 코로나 위에 가면 제가 그게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지역만 알게 되면 다른 데도 다 있는 현상인데 여기서 나타나니까 여기의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어떤 거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가시면 들여다보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동남아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거든요. 예. 근데 보통은 국가의 경계에 갇혀서 왜냐하면 경제 수치나 통계 같은 게 다 국가별로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이슬람의 영향이고 이것은 화교의 영향이다라는 것을 어떤 기업을 분석할 때든 아니면 어떤 책의 경관을 해석할 때든 그것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코끼리 예를 들어서 뭐 꼬리만 연구한다든지 만약 눈만 연구했을 때는 그런 코끼리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뭔가 어떤 전망을 하기가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을 잡아내는 어떤 그런 능력이 제가 지도력의 정의를 좀 내려봤어요. 그래서 지도를 잘 읽고 또 낯선 곳에서 방향과 동선을 이제 결정하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도의 정의죠. 그렇죠. 예. 저거는 내비게이션이 이미 네. 해결해 줬고. 근데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지도를 보고 똑같은 지도를 저건 보고 어렵지 저건. 똑같은 지도를 보고도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어서 강반점 회장이 보시면은 거기에서 뭔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으실 거란 말이죠. 지도에서? 그렇죠. 제가 이제 좀 모르겠어. 지도라는 어떤 이 종이로 돼 있거나, 그지? 화면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림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거기서 인사이트가 나오고, 거기서 권력이 나오고, 네. 거기서 부가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자연과학자인 그래 그거야. 이 프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맵 안에는 네. 그렇죠. 해안선과 네. 바다와 육지의 구별과 네네.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도시들과 네네. 기껏해야 등고선 있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금 더 다른 지도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도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 네. 저도 이제 개인 투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개인 투자를 할 때는 얼터너티브 데이터라고 해서 의외로 전 지도를 많이 활용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음 분기에 아니면 다음 반년 뒤에 월마트, 코스트코 뭐 또 다른데 이런 마트 중에서 어느 회사가 실적이 제일 좋으냐 그거 실적 분기 보고서 나오기 전에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맵에서 자동차 유동량이 어느 마트가 더 많이 갔는지를 보면 다 답이 나와요. 그걸 본다고요? 네, 그럼요. 그 인터넷으로 다 공개가 되고 있어요. 네. 인터넷 인공위성 사진으로 그런 것들로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국 물리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에 공간 의존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결정적으로 이런 거 네덜란드가 네. 주식 제도를 처음 만든 나라잖아요. 예. 근데 정말 작고 별품 없는 그런 나라였지만 리즈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17세기 초 그쵸? 그때였는데 사실은 그렇게 세계 무역을 주도하게 된 비밀이 지도에 있었거든요. 당시 가장 비싼 게 향신료였어요. 그런데 그 향신료가 어디에서 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정보를 갖고 있었고 정확한 해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가 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근데 지금은 그런 지도들은 누구나 다 있으니까 지금도 그거에 있으면 부자가 된다고 하면 그거는 17세기 상황이고 21세기 상황에서는 지도가 어떻게 비즈니스에 활용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지도에 뭘 들여다보면 중요한 단서를 찾아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 우리가 흔히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지도 보세요. 이렇게 기업하시는 분들께 얘기를 하면 나 지도 봐. 네, 그만 바로 나 그 지도 말이에요. 봐. 우리 항상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있어 여기 바로 세계 지도 네, 있어. 근데요. 이게 지금 IT 스타트업 창업 핫스팟 지도거든요. 음. 그러니까 돈이 벤처 자금이 몰리고 네. 또 창업자들이 많고 또 굉장히 그 디지털 생태계가 IT 그 생태계가 발달된 곳을 이렇게 매핑한 거예요. 네. 네. 자, 이걸 보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 어디에서 유럽으로 창업하겠느냐? 가시겠습니까? 미국으로 가시겠습니까? 아시아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시안 것 같은데요? 근데 이주를 안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확한 최신주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예. 지도가 만일 업데이트가 안 되고 옛날 지도를 보고 있다면 잘못된 의사결정이 있어요. 아, 이제 조금 약간 뭔 소리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지도라기보다는 거잖아요. 데이터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결국은 공간 지도라는 데이터를 것은 말씀하신 거네. 어떤 표상이잖아요. 음. 그런데 그것을 과거의 관점에 갇혀서 만든 구태의연한 지도를 본다. 의사결정 잘못할 수밖에 없죠. 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해안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거 아까 그랬잖아요. 전쟁에서는 해안선 지도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전쟁은 정말 땅 따먹기고 예. 그곳의 지형을 잘 알아야 유리한 지세를 선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손잡을배도 그런 얘기가 나고 마키아벨리도 항상 지세를 강조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만 크게 이렇게 부풀려서 지세나 지형에 대해서는 폄하해요. 그리고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총균세. 네, 제러드 다이아몬드 총균세 세계적 석학이잖아요. 네. 그분이 어느 학과 교수인지 아세요? 설마 지리학과였어요? 그런데 그리고 본인도 지리학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네. 한국에서는 인류학자, 문명사학자 맞아. 이런 식으로 지리학을 굉장히 폄하하고 지리학자를 홀드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정확한 최신 정보,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데 그 급변하는 세계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친 기회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고 머리도 좋고 기술도 발달하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플랫폼 경제에서 굉장히 좁은 개구리처럼 오물한 개구리처럼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도 이번에 북한 불려나가서 혼났잖아요. 네? 왜 골목상권 침해하냐. 근데 저는 그분도 열심히 노력하는 그 CEO지만 초창기부터 세계적으로 많이 그분이 펼치고 카카오의 그림을 그렸다면 지금과 같은 서로 민망한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IT 기업도 급변하는 세계 그리고 모바일폰 사용 인구 내지는 그 IT 기업의 급변하는 세계 지도를 기초해서 전략을 세우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는 굉장히 다른 결과가 같고 이스라엘이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유목민족이잖아요. 네. 땅이 없이 계속 영토가 없었기 때문에 수천 년을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네. 지도를 보는 능력, 지도력이 굉장히 탁월한 것 같습니다.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또 커넥토그래피의 관점에서 네트워크를 이렇게 이용해서 정보를 얻는 능력. 그래서 이번에 백신 개발도 또는 백신을 가장 빨리 접종률을 높인 곳도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이스라엘이 저는 좀 약간 비슷한 점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똑똑하고 뭐 열심히 하고. 근데 저는 그 이스라엘과 한국의 어떤 아웃풋, 결과를 가른 것이 저는 지도를 얼마나 잘 읽고 활용하고 최신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느냐인 거 이해됐어요. 같고요. 교수님이 그러니까 계속 지도라고 표현하시는 게 네. 이건 이제 지도력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 김유재 교수님이 그 본인의 걸로 만들려다 보니까 이 지도력과 이제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지도력을 저는 그동안 이제 글로벌 마인드. 저는 그래서 그렇지.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좀 더 우리는 관심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 시장이고 맞아요. 우리의 리소스 공급처이기도 하고 우리가 놀아야 할 곳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같은 얘기였네요, 그게. 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정말 꼭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세계 지도를 보자 이런 말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많이 보는 세계 지도가 아주 잘못된 어떤 세계관을 심어주고 메르타코, 또 우리를 메르카토인가 뭐 그거 아니에요? 왜곡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저 러시아는 커 보이고 아프리카는 작아 보이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전형적인 영국식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좀 보실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영국의 식민 통치했던 나라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저런 나라들이 사실 우리나라 세계지리 교과에서 옛날에 강조했던 나라들. 예를 들어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그러니까 인도 뭐 이런 게 영국 사람들이 보던 세계관, 세계지리 교과서를